안녕하세요. 오늘 이 사연은 많은 분들께 한 번쯤 되묻고 싶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었던 저는 그 말을 후회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저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도 믿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가 되는 34살 여성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어디엔가 있는 또 다른 저 같은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솔직히 남편이 아주 다정하거나 애틋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조용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함께 그리게 됐어요. 시댁은 전형적인 전통적인 집안이었고 시어머니는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서열과 권위가 배어 있는 분이셨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지. 친정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시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결혼 초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냥 세대 차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고 저는 야근도 잦은 직종이라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야근 좀 해. 요즘 회사 일 많아졌어. 라고 말하던 그가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가고 퇴근하고도 샤워부터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온 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무심코 올려뒀고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람을 끄려고 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어제는 너무 좋았어. 다음엔 우리 집으로 와. 라는 문장이었어요.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폰을 도로 내려두고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친정으로 갔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요. 탐정 사무소를 찾고 위치 추적기를 사서 차에 부착하고 모든 문자, 통화 내역, 카드 사용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금요일 밤 늦게 퇴근한다며 연락을 끊었고 위치 추적 기상으로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탐정에게 연락하자 이미 현장 사진을 보내왔고 남편과 어떤 여자가 그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둘이 함께 나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출력해 파일에 넣고 영상은 USB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는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여자와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어디 갔었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회식 있었다니까. 왜? 하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파일과 USB를 그의 앞에 꺼내서 놨습니다. 이건 회식 아니지? 그 짧은 한 문장에 담긴 제 분노와 체념을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그는 당황했고 처음엔 오해다, 그냥 아는 누나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니 결국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그냥 외로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무너졌습니다. 외로웠어라는 말로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 이 사실을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반응이든 적어도 이 일은 감춰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돌아온 반응은 제가 겪은 모든 배신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고도 단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그 다음 바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 한마디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라면 남편 흠은 덮고 가야지. 애는 어쩔 거냐? 이혼해서 뭐 어쩌려고. 요즘 세상에 바람 안 피우는 남자 어디 있니? 시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래. 사내놈이 잠깐 실수한 걸로. 가정을 깨면 안 되지. 애 보고 살아야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진심이 아닌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집이라는 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상처받은 건 남편의 배신보다도 그 배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시부모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도로 위를 바라봤어요. 마치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참아왔는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딜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엄마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배신했을 뿐이야.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사랑한 대상이었을 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감정이 터진 게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라는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고 변호사는 확실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 저는 그 여자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에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남편은 예상대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그건 자신이 저를 다시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혼한 남자라는 타이틀이 자기 인생의 오점이 되길 원치 않았던 것뿐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차라리 미안하다는 말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너랑 다시는 같은 공간에 숨쉬고 싶지 않아.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남편의 집을 나왔습니다.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달래듯 전화를 하시더니 결국엔 욕설을 섞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배워먹은 년이 이혼을 한 해 만에야? 내가 애 낳고 살림 제대로 했으면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는 곧 증거로 남길 수 있는 폭언의 기록일 뿐이었거든요. 제가 변한 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정말로 소중했던 내 삶을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혼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에 남편은 이혼을 거부할 수 없었고 상간녀는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물어냈습니다. 한 달 뒤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햇살이 좋았고 길거리엔 웃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온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타인으로 살았던 거야. 이혼 후 시댁은 제게서 연락이 끊기자 저희 친정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대응했지만 그 일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모든 메일을 읽지 않음으로 넘겼습니다. 그 사람과의 모든 대화는 이제 제 삶에 더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는 산책길에 웃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밤에 혼자 울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 시절의 저 때문이에요.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참으며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이제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진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난다고. 이혼하고 나서야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요. 그 이후 시댁은 저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번호도 주소도 바꿨고 SNS도 모두 지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평생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들의 몫이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아무런 인연도 책임도 없으니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신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이 끝나고 나니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쉽지 않니? 몇 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정이란 게 있잖아. 이상했어요. 왜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미화하려 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남자란 원래 그래. 너무 날 세우면 결국 너만 손해야.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더 이상 제 인생에 들이댈 잣대가 아니란 걸 이제는 압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스스로 많이 단단해졌어요. 처음엔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대했고 저를 안쓰럽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자 그런 시선도 옅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었거든요. 직장에서도 제 일에 더 몰입하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누구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나를 웃게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답은 늘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퇴근길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듣는 옛 노래,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시간. 그렇게 저는 조금씩 괜찮은 나를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전 남편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정말 우연이었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잘 지내지? 난 아직도 미안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지내. 그리고 괜찮아. 너는 내 인생에서 이제 아무 영향도 없어.
그 순간 저는 진짜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와인을 한 잔 따랐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울지 않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당신도 지금 관계 안에서 매일 울고 참으며 스스로를 놓고 있진 않나요? 사랑은 눈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무너진 믿음은 다시 쌓는데 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당신 것이에요. 이젠 저도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친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로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냐고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웃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려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참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그 눈물 덕분에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알아요. 만약 지금 당신이 울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 눈물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꼭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의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어떤 가짜 행복보다도 진짜 자신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도 참지 말고 자신을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